네, 화요일 전반적인 이슈 두 가지 체크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 사실상으로는 결렬이 됐는데요. 때문에 협상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28일 이렇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에는 JD 벤스 부통령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인 정상회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타임라인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약간 시작부터 삐끗했습니다. 처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정말 잘 차려입고 왔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그 다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미국의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오늘 정장을 입지 않았냐? 혹시 정장이 없는 거냐라는 약간은 다소 무례한 질문을 내놓은 건데요.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약 전쟁이 끝난다면 정장을 입겠다라고 밝혔지만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평소 군복 혹은 이렇게 검정색 셔츠를 착용하고 이런 정상회담 자리에 임합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미 군복은 피해달라고 사전에 언급한 점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옷차림을 가지고 약간 기싸움이 일어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상회담이 이어지다가 종료하기 10분 전 이른바 썰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야기가 조금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먼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완전한 안보 보장이 아니면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에 JD 벤스 부통령이 미국은 평화를 위해 외교하니 이에 대해서 잘 따라줘야 한다. 무례한 발언은 삼가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약간 발끈한 걸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러시아에 대해서 미래 미국도 약간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느낄 위험을 사전에 지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협상은 정말 이른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화해를 원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현재 광물협정에 사인도 하지 않고 백악관을 나선 상태고요. 또 추가로 공동 기자회견도 무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종전에 대한 방향성 꾸준히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 출발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비트코인입니다. 정말 적어놓은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트코인 관련 이슈 드디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시장 막판에 관세 쇼크를 맞으면서 관련주들 약간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올라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입니다. 3월 2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상화폐 산업을 되살릴 것이다.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를 맨 처음에 언급했다가 그 다음 한 1시간 뒤쯤이었나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가로 언급하면서 나는 비트코인을 사랑한다라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 자산으로 이 가상화폐를 비축하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먼저 전략 자산은 미국 정부가 여기기에 주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금과 석유, 외환이 포함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여기에 비트코인을 포함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신규적으로 구매하는 양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풀이해 본다면 비트코인의 수요가 보장이 된다는 건데요. 이런 호재가 들려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카르다노는 6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네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관세 쇼크로 인해서 비트코인 관련주 오늘 약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비트코인들의 흐름들도 좋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오는 7일, 3월 7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서밋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바로 다음 장 통해서 이번 주 주요 일정 함께 체크해보시죠.
이번 주 주요 미국 일정입니다. 우선 월요일 우리 증시는 하루 쉬어갔죠. 3월 4일부터 함께 체크해 본다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관세, 내일부터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중국의 추가 관세 10%는 이제부터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오늘부터 양회가 개막됩니다. 중국의 GDP 예측치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만큼 주목하셔야겠고요. 3월 5일부터 수목금 함께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옵니다. 2월에 ADP 취업자 변동, 비농업 고용 그리고 고용 동향 보고서까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특히나 목요일을 약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EU 긴급 정상회의와 함께 약간의 마지막 실적에 주목해 봐야 할 기업일까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죠. 이렇게 두 가지 이슈와 함께 일정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월요일을 좀 쉬었더니 주말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쉬는 사이 나왔던 이슈들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3일절 연휴를 보내고 이제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장을 맞이해야 될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좀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참 송구스럽기도 한데요. 미국 3대 지수가 하락폭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2.64% 급락이고요. S&P 500은 1.78% 하락이고 다우지수가 1.48%인데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가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요일장에서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더 많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가 예정대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부터 부과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관세 폭탄 또 4월 2일부터 미국 수입되는 농산물 관세 부과를 또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S&P 500의 맵을 보고 계신데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지금 기술주들, 빅테크들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종목들만 쪽에 초록색 운동장 초록색이 약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 시간으로 3시인가 4시경에 TSMC가 미국 5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 1,000억 달러 투자를 한다는 소식까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속절없이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장을 엄습하면서 지금은 거의 투매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경기가 후퇴하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 2월 제조업 PMI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도 하회하면서 나타난 것들이 그러한 그런 요인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핀비즈맵 통해서 현 시장 상황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폭격을 맞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저희 그렇다면 이 투자자분들의 걱정을 약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기업별로 추세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약간 순환시대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흐름이 정말 좋지 못해요. 특히 M7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테슬라 한번 짚어볼게요. 저희 지난 거래일에는 또 반등을 조금 시도를 해주는 듯 보였다가 네. 오늘은 또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한 4%가량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역시 관세 쇼크 때문일까요? 네,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주가가 30% 하락했어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16일 고점 대비해서는 40% 정도 하락했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미국 자동차 부문 중에 탑픽이다. 큰 폭의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하락을 막지 못했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첫 로보택시 승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역시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작년 12월 10일 고점이 488달러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488달러고 장중에 그 지난 금요일과 오늘 장에서 반등이 나왔었고 305달러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쭉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급락을 했고요. 그 이유는 급락이라기보다는 낙폭이 낙폭이 확대됐는데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관세 부과 우려가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좀 흉흉한 소문으로 나오는 게 마켓워치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옵션 투자자들이 대규모 폭락을 대비한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이제 투매가 나왔는데,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는 사실상 지금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지금 매매는 스탑하고 관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빅테크 전반적으로 그래야 되는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트럼프 풋이 다가온다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전망들이 나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풋 또는 백악관 풋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면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고 주가가 반등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마지막 카드로 남아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남아 있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M7 기업 상황은 전반적으로 약간 관망세를 유지하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함께 짚어봤는데요. 4%가량 빠지고 있다는 거 정말 테슬라가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해외 주식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또 고민 많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지금은 약간은 고민하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빅테크들의 순환 시대는 테슬라에서 끊기는 게 아니죠. 테슬라부터 엔비디아, 인텔, 아마존까지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아내고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를 또 두 번째로 한번 짚어볼 텐데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정말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 네. 제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하면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그 인텔 반도체 제조 공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파운드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텔은 매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각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게 인수하게 되면 또 승자의 저주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 조건이나 협상 같은 건 아직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일단 그것만 가지고선도 하락폭이 지금 상당히 컸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폭탄, 지금 또 오늘 나온 안 좋은 이슈가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델과 이제 슈퍼마이크론이 이제 컴퓨터가 말레이시아에서 출하한 서버 중에 중국에 수출 금지된 엔비디아 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에 수출 금지된 엔비디아, 그다음에 또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그런 또 리스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역시 엔비디아도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매도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매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역시도 약간은 관망세, 조심스러운 태도 한번 유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망세 참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엔비디아까지 함께 짚어봤는데 언급을 하실 때 인텔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인텔 현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인텔이 오늘 개장하고 나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이제 인텔 파운드리에서 칩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매각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인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음봉을 하나 세게 맞았어요. 반등이 나오다가 음봉을 하나 세게 맞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MD도 인텔의
A18A 그 공정이 자사 칩 제조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이 지금 인텔의 공정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인텔의 파운드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규모가 수억 달러로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인텔의 경우는 이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장대 음봉을 맞았지만 장중에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인텔은 계속해서 매각과 관련된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오른 다음에 주춤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인텔의 경우는 20달러를 그 하방 지지선으로 보고요. 네. 25달러 정도를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20달러가 지지된다면 M&A 재료를 가지고 한번 분할 매수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달러라는 하방 지지선 약간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M&A 인수 관련 소식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 만큼 팔로우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다뤄봤는데요. 또 간밤, 또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입니다.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적인 이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관련주 흐름 좋았는데 또 장 막판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코인 관련주 그래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급등을 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하락폭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관세하고 또 이제 인플레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관련주들이. 그래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이제 가상자산 전략 그 비축을 추진하겠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개장하고 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하고 코인베이스가 거의 10%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는 3.7%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 넘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0.3% 정도 상승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도 비트코인을 지난주에도 2억 달러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하는 정도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라는 호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네. 지금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본다면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냉각이 돼 있고 그다음에 투매가 나오고 있다. 향후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 부메랑 우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시장이 안정되면 저는 가장 먼저 강하게 뛰어오를 종목이 비트코인 관련주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가장 또 높게 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근데 이미 뭐 이제 구체적인 그 정책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았죠. 행정명령이나 구체적인 정책이나 또 가상화폐 그 전략자산을 비축하기 위해서 뭐 매입을 시작했다라는 발표는 안 나왔지만 네. 기조는 확인을 해줬거든요. 정책 기조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저는 지금은 사야 될 때라는 생각이에요. 시장이 안정되면 역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단기 하락폭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포함해서 뭐 코인베이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악재는 다 소멸된 상태다. 이제 좀 반영이 좀 주가에 대해서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간밤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코인 관련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호재가 들려왔지만 흐름이 약간 아쉬웠던 부분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우주항공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이 우주선을 달로 보내서 달 표면 착륙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역사상 두 번째라고 하는데 이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사실 보면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미국의 이제 파이어플라이의 에어로스페이스사가 달 탐사선 블루고스트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3월 2일 날 달 표면에 착륙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으로는 이제 미국의 인투이티브 머신스 이후에 두 번째 달 착륙이다 그랬는데 인투이티브 머신스도 사실 이것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강한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낙폭이 7%나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런 재료가 전혀 안 먹히고 있다는 시장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로켓랩 같은 종목도 4분기 매출이 121% 증가했다. 실적 호조에도 가이던스가 저조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작년에만 총 16회나 일렉트론을 발사를 성공했거든요. 전년비에 60% 증가한 거다. 또 올해도 여러 차례 발사 계획이 있다 이런데도 로켓랩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금 7.5%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전혀 안 먹히고 있다라는 게 좀 답답한 흐름인데요. 시장이 좀 더 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에 좀 유연한 좀 그런 발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너무 호재가 참 쏟아진 주말이었는데 이런 호재가 반영이 안 돼서 참 답답한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의 기조가 살짝 많이 바뀌는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슈와 함께 종목들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개별 특징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쿠팡을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게 우리나라 기업 쿠팡이잖아요. 근데 쿠팡이 국내 유통기업 중에 최초로 연매출 4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41조 2,900억 정도였는데 전년비 29%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6,023억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연간 판매액을 다 추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2년 연속 6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명품 이커머스라고 하는 파페치 이 성장하고 또 대만으로 이식한 로켓 배송 이 해외에 사업이 안착을 거뒀다. 그래서 쿠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로켓 배송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도이체뱅크 쪽에서는 앞으로 성장 여력이나 긍정 평가가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28달러 50센트로 상향했고 바클레이즈도 목표 주가를 34달러 50센트로 상향 조정했는데 쿠팡의 경우는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 지금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저는 한번 뭐 단기나 중기나 한번 저점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언급을 네,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알리바바가 있듯이 우리나라의 쿠팡이 지금 새롭게 나스닥에서 또 실적이나 성장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저점 매수 해볼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또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 쿠팡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부터 종목까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